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거부권을 두고 여야가 다시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오는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이 서두르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내란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데드라인은 오는 24일로 못 박았는데 이날 있을 국무회의에서 두 특검의 수용 의사를 분명히 하라고 촉구한 겁니다.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명분도 이유도 찾을 수 없습니다. 특검 공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수용 여부를 바로미터로 정했다며 거부권을 행사하면 즉각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탄핵을 시사한 걸로 해석됩니다. 조국 혁신당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공개하며 24일까지 공포하지 않으면 곧바로 발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상조사보단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속셈이 깔려 있다며 특히 김 여사 특검법은 야당 추천 특검이 15개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특검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에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기본적으로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습니다.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데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게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며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이 특검법의 공포 시한을 제시하고 나서면서 연말까지 지속될 거부권 2라운드가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여야는 국정 공백을 막겠다며 어렵게 출범을 약속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두고도 잡음을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이미 협의체를 수락했으니 당장 원내대표끼리 만나자는 겁니다. 여야정 협의체를 둘러싼 셈법은 고이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과 우원식 의장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에 국민의힘이 참여하기로 했지만 형식을 두고선 입장 차이가 큽니다. 민주당은 국가적 비상사태에 꾸려지는 협의체인 만큼 상시체제와 달리 이재명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난 상태입니다. 국정을 안정하는 데 있어서 상시적 체제인 원내대표와 의장 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좀 격이 안 맞는다. 탄핵 정국에서 이 대표가 외교와 경제 분야까지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는 점을 감안한 걸로 보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협의체 구성 초기엔 당대표가 참여하되 실무협의는 원내대표가 하는 게 우원식 의장의 제안이란 겁니다. 당대표가 참석하는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가는 직접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사안이지 서로 고집부리면서 싸울 일은 아닙니다.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야당 협조는 필요하지만 이 대표에게 전국 주도권을 내줄 순 없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여야가 오랜만에 협의체 구성에 한 목소리를 냈지만 이 대표 참여를 둘러싼 이견이 커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중앙선관위가 국민의힘 의원 실명을 내란 공범이라고 쓴 현수막은 허용하고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은 걸지 못하게 하면서 논란입니다. 국민의힘이 선관위를 향해 이재명 대표 사전 선거운동에 나선 거냐고 비판하자 선관위는 내일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부산 수영구에 내건 현수막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실명과 함께 내란 공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부산 수영구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이에 대응해 지난 11일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현수막으로 맞불을 놓으려 했지만 선관위는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정 후보 낙선을 위한 사전 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이 적임자가 아니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을 전제로 결정한 거라며 민주당 대선 캠프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SNS에 이중잣대 때문에 선관위가 신뢰를 잃고 부정선거 의심까지 받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선관위 항의 방문을 검토 중인 가운데 선관위는 내일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주재로 전체 회의를 열고 문구 허용 여부 등을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서류 수령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서류를 받지 않아도 받은 걸로 간주하는 송달 간주라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부터 수차례 윤 대통령 측에 탄핵 심판 서류를 보냈지만 전달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헌재는 내일 윤 대통령 측이 서류를 받은 걸로 간주하는 송달 간주 조치를 취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송달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절차 진행한 다음에 그다음에 아마 공보관이 월요일쯤 기자님들한테 알려드리기로.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주 열린 평의에서 홈페이지 공시나 발송 송달 등 구체적 방식까지 검토했습니다.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대구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 헌법연구관 출신 배보윤 변호사가 합류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윤갑근 변호사는 TV조선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정식 선임되거나 합류한 것이 아닌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국회는 지난주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사저 특검을 지낸 이광범 변호사 등 17명 규모의 대리인단 구성을 마쳤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양곡법 등 농업사법 개정안을 거부한 정부를 규탄하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트랙터 시위대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까지 접근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관저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유진 기자, 시위가 아직 진행 중입니까? 네, 트랙터 10대가 20분 전쯤 이곳에 도착했는데요. 전농등 농민단체 시위에 시민단체가 합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로 이어졌습니다. 트랙터 시위대는 이틀 전 양곡법 등 농업사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서울로 향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 등이 가세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로 변했습니다. 자, 앞서 경찰이 남태령 고개에서 시위대를 막았던 걸로 아는데 왜 이동을 허용한 겁니까? 네, 경찰은 어제나 12시쯤 서울 남태령 고개에 경찰 버스로 차벽을 설치하고 트랙터 시위대의 서울 진입을 막았습니다. 트랙터 35대와 화물차 10여 대가 서울 시내로 진입하면 교통 혼잡이 우려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시위대는 밤새 경찰과 대치했고 이 과정에서 시위대 2명이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4시 40분쯤 트랙터 10대만 이동하는 조건으로 시위대의 대통령 관저 이동을 허용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저체온 환자가 발생했고 내일 아침 교통대란을 우려해서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사실상 민주당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민주당은 차벽 철수는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이 경찰청과 전동 측을 중재한 결과라며 경찰의 강압적인 통제가 재발할 경우 이번처럼 민주당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관저 앞에서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지나칠 수 있는 정치권 뒷얘기를 정치부 현장 기자들이 짚어드리는 여용사 시간입니다. 한성원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볼까요? 네, 첫 번째 주제 8일 빨라진 데드라인입니다. 네, 앞서도 전해드렸는데 민주당이 모레인 24일을 특검법 공포 데드라인으로 제시를 했는데 법정 시한은 아직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이 내란 특검법과 김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의 거부권 행사 시한 내년 1월 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정 시한보다 데드라인을 8일이나 앞당긴 겁니다. 이렇게까지 속도를 내는 이유가 뭘까요?
예, 이 민주당은 24일 국무회의가 잡혀 있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별도의 임시 국무회의 소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렇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전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이 현재 여당목, 이 헌법재판관 후보 청문회가 이뤄질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2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청문회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이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들이 국회 추천 몫인 만큼 임명은 절차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반면에 이 거부권은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만큼 해선 안 된다 이렇게 동시에 부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은 수용하고 김여사 특검은 반대하면서 이 분리 대응할 가능성을 염두에 뒀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한덕수 대행이 모레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럼 탄핵을 실제로 추진하는 겁니까?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탄핵이라는 단어를 직접 쓰지 않고 대신 조치하겠다 이렇게만 표현했습니다. 결국 이 법적 시한을 앞당긴 데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연말까지 공세를 이어가겠다 이런 의미로 보이는데 다만 이 당내에서는 실제 탄핵을 언급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아서 탄핵 가능성 완전히 배제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네, 오늘 여야에선 그러니까 실제로 탄핵이 이루어질 경우 그 정족수를 놓고도 뭐 말들이 많더라고요. 예, 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과 같은 지위라면서 권한대행의 가결 조건도 200석 찬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총리 탄핵 조건인 151석이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실제 탄핵 추진이 이루어질 경우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주제는 여단체방에 뜬 광화문 집회입니다. 이게 이제 어제 광화문에서 열렸던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말하는 거죠. 예, 이 한 친윤계 의원이 어제 SNS 단체 대화방에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인파 사진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한 지지자가 이 국민의힘에 표를 준 건 이들인데 왜 의원들은 외면하냐 이런 항의의 글과 함께 보낸 사진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마음이 무겁다고 했고 또 다른 의원은 왜 이런 대규모 집회가 언론에서 주목받지 못하느냐 이런 반응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반대 집회 사진이 국민의힘 의원 단체방에 올라온 거는 처음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탄핵안이 가결됐던 지난 14일에도 올라왔습니다. 이 부산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공유했고 이들은 지지층이 결집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탄핵안이 가결됐지만 국민의힘의 당론은 뭐 아직까지는 반대였어요. 예. 반대였는데 일부 의원들 반응을 보면 지도부가 광화문 집회와는 좀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아 보이던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 해당 집회, 이 자유통일당 대표인 전광훈 목사가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여당이 주도하는 행사도 아닐 뿐더러 이 부정선거 의혹을 비롯해 전 목사의 주장들은 여당 입장에서는 그대로 동조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이 직전 지도부였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인신 공격성 발언도 적지 않아서 그동안 이 해당 집회와는 선을 그어온 모양새였습니다. 그럼 지도부는 그렇다 치고 일부 의원들 중에는 동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까? 동조하는 의원들이 몇 명 있긴 하지만요. 대체로 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전 목사 집회와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 이런 반대 목소리 또한 없었다고 하고요. 이 지도부 공백 사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당내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한 친한계 의원은 극우, 이 극단주의 보수보다는 합리적인 보수가 당의 주류가 돼야 한다면서 이 광화문 집회 사진이 아니라 쇄신 아이디어가 올라와야 할 때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비대위가 빨리 출범해야 당의 노선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성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햄버거집 개업 모의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수사 상황 알아봅니다. 네, 성민혁 기자, 이른바 햄버거 회동 관련자 조사 아직 진행 중입니까? 네, 경찰은 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오늘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틀 전과 당일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현역 군인들에게 선관위 장악 계획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 거처에서 압수한 수첩을 스모킹 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엔 비상계엄 선포 뒤 각 군부대를 국회와 선관위 등 어디에 배치할지 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전에 쓰던 휴대폰의 행방도 쫓고 있습니다. 1일과 3일 외에 또 다른 계엄 모의 회동이 있었는지도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조사하면서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줬던 지시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엔 국회 운영비 중단,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예산 편성 등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장관은 오늘도 검찰 조사를 받았죠. 네, 김용현 전 장관은 오늘 오후 2시쯤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혐의 입증에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구속 기한인 오는 28일 이전에 김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길 전망입니다. 이 경우 계엄 수사 피의자 중 첫 기소가 됩니다. 검찰은 최근 조태영 국정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정치인 체포 계획을 보고받았는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지난 여름 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조선족에게 군사기밀을 넘겨 우리 해외 첩보망이 붕괴됐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정보사령관이 이번 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이기도 한 문상호 전 사령관인데요. 그 일로 문 전 사령관의 직무배제가 진행 중이었는데 김용현 전 장관 취임 이후 돌연 중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정보사 소속 직원이 이른바 블랙요원 명단을 중국 조선족에게 유출해 대북 정보망을 사실상 붕괴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밀을 유출한 정보사 요원을 구속 수사하여 군 형법상 일반 이적 등의 혐의로. 그런데 당시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사태 해결은커녕 부하 여단장과 맞소송전을 벌였고 당시 신원식 국방장관은 직무배제를 포함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전반적인 혁신, 후속 조치는 좀 강하게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곧이어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을 국방장관에 신원식 당시 장관을 안보실장에 임명하는 인사가 단행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백지화됐습니다. 정보사 개편도 흐지부지됐습니다. 군 소식통은 신원식 전 장관이 하반기 장성 인사안을 짜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직무배제를 결정했는데 김용현 장관 취임 후 유임한 걸로 안다고 했습니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 준비 과정에서 북파공작원, HID 요원 소집 등 적극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지시받았어요? 장관님으로부터 지시받았습니다. 야당은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 중단과 계엄 과정의 움직임에 연관성이 있는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계엄 수사로 지금까지 군 교도소에 들어간 장군은 모두 5명. 이들의 어깨 위 별 개수를 합하면 15개나 됩니다. 육군 참모총장부터 방첩사령관 그리고 정보사령관까지 모두 우리 군의 핵심 요직입니다. 엄정한 수사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지만 군 지휘부 동요에 따른 안보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계엄 후폭풍으로 요동치는 군 상황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 사령관을 맡아 위헌 논란이 제기된 계엄 포고령 1호를 발령했습니다. 어떡하냐 하면서 시간이 좀 지나갔습니다. 이제 포고령 선포하라는 걸 대변인이 연락 왔었습니다. 37만 육군을 지휘하는 박 총장은 지난 17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재임 중 구속된 건 12.12 사태 이후 45년 만입니다. 우리 군의 핵심 전력을 이끄는 장성들도 줄줄이 군 교도소에 갇혔습니다. 충안파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국회의원 체포와 선관위 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로 국회에 병력을 출동시킨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모든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햄버거집에서 만나 선관위 장악 지시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에 항명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일부에선 정치 군인의 망령이 되살아났다는 개탄도 나옵니다. 계엄 수사로 구속된 군 장성들의 별 개수만 15개에 이릅니다.
곧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고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 우크라이나와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 불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심리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군 전체가 정치에 개입을 하고 이런 것처럼 간주가 된 거잖아요. 혹독한 추위에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 장병들에게 따뜻한 격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으로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국내 정재계 최초로 미국 현지에서 트럼프 당선인을 직접 만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정부 요청에 오면 대통령 취임식 참석에도 응할 거라고 밝혔는데 일론 머스크와의 만남도 깜짝 공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윤수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인천공항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난 16일부터 3박 4일간 체류하며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던 정 회장은 이틀 더 미국에 머물며 트럼프 당선인과 만났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만나셨잖아요. 네. 어떤 주제로 대화하셨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한국의 주요 인사 중 트럼프 당선인을 직접 만난 건 정 회장이 처음입니다.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과 15분 정도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등 트럼프 당선인 측 핵심 인사들과 연쇄 미팅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인사들을 소개시켜줘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개받은 인물들이 현재 탄핵 정국 등으로 혼란스러운 한국 상황에 대해 물었다고 했습니다. 한국 상황에서 관심을 표했고요. 네, 저는 그 사람들한테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니까 믿고 기다려달라. 저희는 빨리 정상으로 찾아올 거다. 한미 양국 간 민간 가교 역할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으면서도 내년 1월 20일 열리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엔 한국 정부가 사절단을 꾸리면 일원으로 참석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이처럼 정용진 회장의 역할론에 주목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대다수 국내 기업들은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탄핵 정국으로 인한 외교 공백이 길어지면서 민간 기업들이 알아서 대미 영업망을 조성해야 하는 이른바 각자 도생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주재용 기자입니다. 지난주 글로벌 전략 회의에서 해외 법인장들을 불러 모아 트럼프 대응책을 논의한 삼성. 다음 달 한종희 부회장이 직접 멕시코를 찾아 북미 사업을 점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가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예고하면서 멕시코 현지 공장이 영향을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당선과 국내의 정치적 상황이 맞물리며 기업인들이 체감하는 불확실성은 한층 더 높아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기업들도 해외 사업장 점검과 트럼프 인맥 찾기에 분주합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첫 외국인 CEO로 발탁한 호세 무뇨스 사장과 함께 지난달 미국을 찾아 현지 판매 전략 등을 점검했습니다. I have never thought the industry was so much in the middle of turmoil, but I think this is an opportunity for us. 구광모 LG 회장은 트럼프 1기 백악관 부비서실장을 지낸 조 헤이긴을 영입했고 김승현 한화회장도 트럼프 측근인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와의 인연을 내세워 사업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 같은 민간 외교엔 한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교류를 하는 것은 장점이 되고 가교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국가 전체 경제적인 이익보다는 개인 기업의 이익을 당연히 더 중시할 것이다.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트럼프식 통상 정책으로 인해 국내 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국가적 의제를 바탕으로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보신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에 시름이 깊어진 기업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바로 고공행진 중인 원달러 환율입니다. 과연 어디까지 오를지 또 우리 당국이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경제부 송무빈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송 기자, 요즘에 어딜 가나 환율 이야기인데요. 어느 정도로 높은 건지 먼저 짚어주시죠.
네,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 후반 기어이 1,450원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19일 1,451.9원을 찍더니 이튿날인 금요일에도 1,451원을 넘어섰는데요. 환율이 1,450원을 넘긴 건 15년 전이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3월 이후 처음입니다. 환율이 이렇게나 뛴 원인은 뭐라고 봐야 하나요? 네, 이유는 복합적이지만요. 근본적으로는 외화가 빠져나간 데 따른 달러의 품귀 현상과 반대로 공급이 넘치면서 가치가 떨어진 원화의 약세 때문입니다. 최근 외화 유출은 크게 두 가지 모습을 띠는데요. 한국 경제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투자 자본 유출, 그리고 국내 주식 시장에 실망한 투자자가 미국 증시나 비트코인 등 대체 투자로 빠져나가는 상황입니다. 또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둔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 속도마저 늦추겠다고 해서 강달러가 예고된 상황에서 비상계엄 사태가 촉발한 전국 불안이 악재에 악재를 얹은 격이 됐습니다. 실제로 비상계엄 이후 지난 4일부터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순매도한 금액은 4조 원에 달하고 같은 기간 환율도 50원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달러당 1,500원까지는 시간 문제라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말 1,500원을 넘어선다면 차원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 정보당국이 좀 원화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 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외환 보유고인데요. 정부는 외환 보유고에 달러를 팔아서 환율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약 4,150억 달러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대부분이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으로 묶여 있어서 환율의 방파제로 즉시 쓸 수 있는 자금은 제한적입니다. 여기에다가 외화의 급등락을 막으려고 모아둔 외환 평형기금을 최근 윤석열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는 데 쓰기로 결정하면서 정부의 환율 진정 의지와 능력에 불안감이 더해진 상황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과거 외환 위기와 달리 지금은 우리가 달러 채무국이 아닌 채권국이기 때문에 우려가 크지 않다고 강조하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릅니다. 들어보시죠.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 밑으로 떨어지면은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환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네, 이것 외에 또 다른 조치는 없나요? 네, 정부는 기업들의 외환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달러를 시중에 풀고 시장 거래를 통하지 않고 달러를 조달할 수 있도록 외환 스와프를 늘릴 방침입니다. 최근에 외환 스와프 대상을 국민연금에까지 적용을 했는데 그 금액을 최근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늘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용으로 달러를 시장이 아닌 한국은행에서 빌리니까 원화 가치 하락 압력을 덜 수는 있지만 자칫 국민의 노후 대비 자산인 국민연금이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땜질식 긴급 처방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장기적 시각에서 좀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전국 최저 기온이 영하 16.9도, 서울도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었습니다. 한낮에도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강추위는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임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케이트장이 두툼한 외투와 방한용품으로 무장한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속도를 올려 빙판을 가르고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하지만 웃으며 겨울놀이를 만끽합니다. 근데 이 친구 오늘 처음이어가지고 같이 즐기면서 타고 있는데 재밌는 것 같아요. 겨울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찬바람에 체감온도가 영하로 뚝 떨어지면서 떡볶이와 어묵 등으로 몸을 녹이기도 합니다. 추운 날씨에 좀 외출하기 맘먹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매점에서 간식도 먹을 수 있고 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서울은 영하 7.7도, 철원은 영하 16.9도, 대전은 영하 6.8도까지 곤두박질치며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찬 대륙 고기압이 세력을 넓히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진 겁니다. 우리나라 상공 약 5km 고도에서 영하 30도의 찬 공기가 남하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5에서 10도가량 낮은 영하 10도 내외로 떨어져 추웠는데요.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영하 6도, 파주가 영하 12도, 대전이 영하 5도 등 오늘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강추위가 모레까지 이어지다 크리스마스인 수요일에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추워져야 활짝 피는 동백꽃이 제주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다가 강추위가 오자 뒤늦게 만개했습니다. 관광객들은 생명의 기운에 감탄하며 휴일을 만끽했습니다. 김대준 기자입니다. 제주 한 공원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푸른 나무 사이로 분홍빛 꽃망울을 터뜨린 동백꽃입니다. 만개한 동백나무 사이를 나들이객들이 거닐며 추억을 쌓습니다. 지금 너무 붉긋붉긋하게 생동감 넘치고 빛깔 너무 예뻐서 크리스마스가 성큼 반가운 것 같습니다. 토종 동백꽃은 1월부터 개화하는데 애기 동백은 기온이 떨어지는 11월 말 피기 시작해 겨울의 시작을 알립니다. 동백꽃 보고 있으니까 날씨도 안 춥고 너무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아요. 연말인데 너무 따뜻하게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년보다 높았던 기온에 개화는 조금 늦었지만 전남 신안에도 애기 동백꽃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11월 말부터 꽃망울을 터뜨린 남쪽 동백은 다음 주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관람객들은 추운 겨울에 핀 동백꽃을 보며 희망을 얻습니다. 겨울에는 다 잠자고 다 죽는데 동백만 겨울에 이렇게 활짝 피어서 아주 보기 좋고 좋습니다. 생기 있고 참 좋습니다. 동백꽃은 봄이 시작되는 내년 3월까지 전국 곳곳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서울 광진구의 한 주택에서 불이나 9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혼자 산행에 나섰다 다친 사람도 있었는데 10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이성진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주택 지붕을 뚫고 타오릅니다. 어제 오후 9시쯤 서울 광진구 1층짜리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시간 반 만에 꺼졌지만 9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연기가 많이 보이고 탄내가 난다고 그렇게 신고가 들어왔어요. 119 구조대원들이 들것에 등산객을 싣고 눈 쌓인 산길을 내려갑니다. 조심하세요. 미끄러니까. 어제 오후 5시쯤 30대 남성이 산에서 내려오다 낙상했습니다. 구조대가 출동해 해발 940m 부근에 고립된 남성을 10시간 동안 들것으로 산 아래까지 옮겼습니다. 영하 10도까지 떨어졌고 거기 이제 산이라서 바람도 많이 부는 상황이어서 오늘 오전 6시 40분에는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나들목 인근에서 접촉사고를 수습하던 50대 남성을 뒤따르던 택시가 들이받아 남성이 숨졌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요즘 일부 달력은 중고 사이트에서 웃돈을 주고 거래될 정도로 이 내년도 달력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들 많습니다. 기업이나 은행들도 예전만큼 달력을 많이 제작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최원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충무로의 인쇄소 골목. 10여 년 전만 해도 달력 만드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시기지만 요즘은 한산하기만 합니다. 핸드폰이라든가 아니면 뭐 인터넷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쪽을 많이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카렌더 업계에서는 조금 더 많이 잘 안 되죠. 친환경 바람을 타고 기업들이 종이 사용을 줄인 게 달력이 귀해진 이유입니다. 네, 12월 초만 되면은 고객님들이 달력을 항상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이제 수량은 한정되어 있고 보니까 항상 달력이 모자라죠. 귀해진 만큼 몸값도 올랐습니다. 복을 부른다는 속설이 있는 은행과 대기업 달력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돈을 받고 거래되기도 합니다. 2015년에 단종된 삼성의 VIP 달력과 신세계 달력은 15만 원의 매물로 나왔습니다. 실용성이 강화된 달력도 인기입니다. 국내 영화관과 베이커리 업체는 할인 쿠폰이 붙은 달력 세트를 선보였습니다. 쿠폰을 사용하기 위해서 영화관을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현재 빠르게 물량이 소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달력, 매일 작은 선물이 숨어 있는 어드벤트 달력 등을 통해 이미지 제고에 나서는 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8일은 키링, 제가 좋아하는 튤립에 키링이 나왔어요. 디지털 시대에 달라진 달력 문화, 꽁꽁언 연말 경기에 새해 희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은영입니다.
어제 저녁 미국에서 발사된 우리 군의 정찰 위성 3호기가 우주 궤도에 정상 진입하고 지상 교신에도 성공했습니다. 이 3호기는 밤낮은 물론 기상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는 정밀 레이더가 탑재돼 있는데요. 내년까지 2기가 추가로 발사돼 모두 5기의 정찰 위성이 확보되면 우리 군의 대북 정착 능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6, 5, 4, 3, 2, 1. 우리 군의 정찰위성 3호기가 실린 발사체가 굉음과 함께 불꽃을 내뿜으며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군은 발사 2분 18초 만에 1단 추진체가 분리됐고 뒤이어 위성 보호 덮개인 페어링이 분리된 지 3시간여 만에 지상 교신에 성공해 위성이 목표 궤도에 안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발사체 펠컨 9에 실려 발사된 이번 위성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4월 각각 발사된 1, 2호기에 이은 우리 군의 3번째 정찰 위성입니다. 3호기는 2호기와 마찬가지로 지상으로 발사한 전자파의 반사 신호를 수신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합성 개구 레이더, 즉 사가 탑재돼 밤낮은 물론 날씨와 무관하게 초고해상도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1호기에 탑재된 전자광학과 적외선 방식으로 촬영된 영상은 선명하지만 날씨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2, 3호기가 1호기의 단점을 보완하면 북한의 도발 징후를 다각적이고 빠르게 식별할 수 있다는 게 군의 설명입니다. 북한에 대해 1일 수십 회 감시가 가능하여 도발 억제 및 유사시 즉각적인 초기 대응이 가능합니다. 군은 내년 2월과 5월 3호기와 동일한 정찰위성 2기를 추가 발사할 예정으로 5기가 모두 실전 배치되면 북한의 특정 표적을 2시간 단위로 감시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접경 지역에서는 기괴한 소음을 내보내는 북한의 대남 방송으로 반년째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강화군은 소음 발생지와 가까운 주택부터 방음 시설을 설치했는데요. 효과는 있는지 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화 송해면의 한 가정집입니다. 2km 떨어진 북한에서 확성기를 통해 쏘아보낸 기괴한 소리가 들립니다. 이런 소음은 지난 7월부터 밤낮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 고통이 장기간 이어지자 강화군이 방음 대책에 나섰습니다. 소음 피해가 큰 주택 35곳을 대상으로 방음창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단판 유리를 100장을 붙이면 이게 한 장이 나와요. 주민들은 집안에서라도 소음을 막을 수 있어 한시름 놨습니다. 방음창 할 수 있게 돼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희망이 생겼는데 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접경 지역 주민들이 이거 방송 안 듣고. 송해면 일대에서 측정된 최고 소음은 81데시벨로 생활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강화군은 피해 접경 지역 소음 지도를 만들어 다른 마을까지 방음창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음창 설치까지 지원하게 됐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강화군은 주민들이 요구한 우리 측 대북 방송 중단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독일 크리스마스 야외 장터 차량 돌진 사고 사상자가 2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사우디 출신 영주권자이자 의사인 용의자는 독일 정부의 난민 정책에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헌화하던 추모객들이 끝내 울음을 터뜨립니다. Also war ich erschüttert und vor allen Dingen als ich dann gehört habe, dass da schon ein Kind tot war. 2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차량 돌진 사고로 독일 전역이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의사이자 극우 성향의 반이슬람주의자로 독일 정부의 난민 정책에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lso ich muss sagen, es fühlt sich sehr beängstigend an. Vor allem es war ein Arzt. Er soll Menschen helfen und sie nicht umbringen. 독일 극우주의자들은 난민 강제 추방을 외치는 시위에 나섰고 보수 야당도 정부를 성토했습니다. Jetzt bin ich auch der Meinung, dass man das politisch bewerten muss und dass man prüfen muss, wie die Sachlage ist. 트럼프 당선인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는 숄츠 독일 총리가 사임해야 한다며 극우 움직임을 두둔했고
유럽 내 이민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습니다. Ezek a jelenségek csak azóta léteznek Európában, mióta migrációs válság lett. 기독교 최대 명절인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발생한 충격적 사건에 유럽 각국은 물론 미국 뉴욕 등도 경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오늘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하루였습니다.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보시는 것처럼 한강공원에 고드름이 얼어붙었는데요. 내일도 경기 북부와 동부, 강원 내륙과 충북 북부에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6도, 철원은 영하 15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찬바람까지 불면서 체감하는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에는 내일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한낮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3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이 5도, 대전과 전주 7도, 창원과 부산 10도 예상됩니다. 성탄절인 수요일에는 눈비 소식 없이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3일 밤 이후 국민들은 OTT 드라마 시리즈에서나 봄직한 일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웬 말이고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걸 8년 만에 또 보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외신들도 믿기지 않는 듯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는데 분노한 시민들이 차량을 불태우고 상가 유리창 정도는 깰 줄 알았나 봅니다. 그런 일이 없으니 콘서트 같은 우리의 시위 문화를 크게 다루더군요.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 국민 대부분은 차분합니다. 일상은 흐트러지지 않았고 각자 제 위치에서 묵묵히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별일 다 겪어 내공이 쌓인 어른 같습니다. 세계인들은 이게 더 놀라운 모양입니다. 민심 이기는 권력 없고 민심의 바다는 권력이란 배를 침몰시키기도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이 와중에 제 살 길 찾느라 정신없고 권력 잡은 양 오만한 못난 정치인들을 냉철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